안녕하세요. 환경이 빠지고 보건분과 위원 정현입니다. 바로 리더스 포럼을 시작해야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70차 환경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0차 환경 리더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재영 환경관리원 신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아직 제가 입에 익지가 않아서 아마 6대 회장인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시고 잘 안 들립니까? 예, 회원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첫 번째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포럼이자 또 우리 여러 분과 중에서 특히 오랫동안 준비한 주제입니다. 환경 피해에 대한 구제, 이 주제에 대해서 보건분과에서 오늘 발표를 해주십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아마 오늘 내용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아마 큰 의미가 있는, 물론 우리 포럼이 어떤 그런 의미가 없는 포럼 없습니다만은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럼에 걸맞는 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면서 그동안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포럼 이후에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정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영상으로 대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국환경한림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환경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환경피해 구제 법제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70차 환경 리더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환경한림원 관계자 여러분, 학계와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피해 구제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환경피해 구제 제도는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안전망입니다. 최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중심의 배상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환경피해 구제 제도의 전반의 미래를 논의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님께서 환경피해 구제의 원칙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법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예, 여기 기라성 같은 선배 연구자님들을 뵙고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떨리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문제를 연구해 오신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법학자의 전문성 차원에서 환경 보건에 관한 최근의 이슈들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저의 간략한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 행정법을 전공하면서 이제 국가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특히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항상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 연구를 할 때 아시다시피 리치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를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환경 보건에 관계되는 여러 문제들을 좀 돕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 피해 구제에 관해서 최근 한 10여 년 정도 동안에 법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일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들이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뭐 여러 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드릴 수 있는 것이 환경피해구제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법의 개정이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 개정이 갖고 있는 의미와 과제와 그런 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그러면 환경 피해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 피해가 뭔가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처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약간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나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절실한 문제에서 우선순위 조금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외한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경 피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자연이 피해가 받았다는 그런 환경 피해를 말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인간이 입는 피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각종의 자연의 오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재산과 정신의 피해를 입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환경 피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아니면 개인이 어떤 활동을 경제적 활동이겠죠 주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기서 나와 있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피해를 받으면 그것을 환경 피해라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환경은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피해라고 하는 것도 분산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입는 피해가 집약되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제가 사실 좀 어려웠죠. 근데 대단히 비극적이게도 그러한 피해들이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뭐 이런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각종 사고들 때문에 단순히 뭐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피해가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일이 나타나면서 이 환경 피해라고 하는 것이 보건적인 성격과 재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환경 보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환경부에서 다루어지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구제할 때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첫 번째로는 누가 어떤 범위에서 피해를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책임을 물리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법에서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게 전제로 되어 있거든요. 법이 위반되려고 하면 결국은 법을 어겼다는 거하고
너한테 책임이 있는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어야지 그 사람한테 제대로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러한 환경상의 원인하고 그 사람이 입고 되는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들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제도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먼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그 앞에서 나오는 인과관계라든지 위법성 판단도 문제지만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을 원상을 회복하라가 원칙이 아니고 돈으로 물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해를 돈으로 어떻게 산정할 건가가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때도 똑같이 정부가 과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물을 만한 원인이 있어야지 정부한테 국가 배상을 물릴 수가 있고, 배상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보상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어주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새만금이나 이런 자연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보면 일단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이걸 추진할 때 일단 사건을 스탑 시켜놓고 다툰 다음에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야 되는데, 일단 스탑 시키도록 하는 이 집행정지 제도라고 하는 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대는 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됐고,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하면 매몰 비용을 주장하면서 이미 다 지은 걸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이렇게 부담이 되는 다 지은 것을 법원이 취소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잘못됐지만 하는 수 없어, 이런 결론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강제를 하기도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과학적 증명의 난점. 여기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의 소통 속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법률가들이 쓰는 언어와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 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제해서 실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법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면 환경 피해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민사 책임의 예외를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정해둔 것이죠. 그리고 잘 되지는 않지만 환경분쟁조정법을 보면 분쟁 조정에 대한 거긴 하지만 분쟁 조정을 할 때 아까 돈으로 물어주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손해배상 대신에 당사자한테 원상 회복을 하라고 하는 제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진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건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게 기존의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특히 환경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들이 계속 제정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9년에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어서 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건강이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환경 피해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해성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성면 이제 피해가 이제 현실로 드러나니까 성면 피해 구제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생활화학 제품 살생물제에 대한 법률이 또 만들어졌고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조정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은 무슨 내용이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법은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해설서를 쓸 때도 좀 관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뭐 큰 의미가 있는 법은 아니다, 이렇게 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이 제도의 모델은 독일 환경책임법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법은 그러니까 결국은 민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와의 관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사 구제를 위한 것인데, 계기는 이제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공장이 망하거나 자빠지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설계는 환경책임법하고 독일 환경책임법하고 계속 거의 같은데, 특징이 제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설의 설치, 어떤 공장에서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활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화학 공장이 대표적인데 화학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를 해주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환경 피해 구제의 한계라고 읽어드렸던 책임 문제를 무과실 책임을 하도록 하고, 일단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 문제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정보가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원고가 정보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보 청구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가해자에게 정보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두었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 같은 것도 만들어 두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현실 세계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환경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각종 중요한 공장들한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사고가 나면 그 보험에서 피해를 구제해 주도록 하는 문제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환경 피해 오염 피해 구제법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보험을 만든 다음에 보험료에 대해서 재보험을 들게 해서 재보험료 같은 것들을 쌓아서 거기를 이제 일종의 기금같이 구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데요. 뭐냐면 만약에 책임 보험을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어서 피해가 그 보험으로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보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럼 피해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저 구제 계정에서 만들어 놓은 구제급여라는 것을 지급을 해서 그 사람한테 뭐 치료비라든지 일반적인 기본적인 생활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회보장법입니다. 말하자면 뭐 피해 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설에 오염 피해가 누가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거나 돈이 없거나 책임을 초과하면 그 피해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법을 이 책임 보험하고 연계해서 만들어뒀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선명하진 않은데, 이제 독일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사람이 법에서 정한 내용, 법들을 잘 지켰으면 좀 그 인과관계를 까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이 다들 아시다시피 손해배상 인정을 하려면 사고가 나서 원인 물질이 나오고 그 원인 물질이 이쪽으로 가서 이 사람한테 전달이 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지 완전한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체 과정이 다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중 일부가 입증이 되면 이 사람한테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환경법에서 인과관계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구제법에서는 여기 이황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사정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자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요. 다만 이제 제가 독일법 이야기한 거는 독일법에서는 그런 추정이 있지만 이 사람이 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 법을 잘 지켰다는 것만으로 그 추정이 깨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그런 취지이긴 한데 그게 조금 선명하지 않아서 이 법이 정말로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떤 혁신적인 규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재밌는 요 사건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불산에 이 사서 사람들이 이제 다친 사건이었는데 공장이 이제 그 해당되는 시설이었습니다. 시설되어서 이제 불화수소가 누출이 됐고요. 이 사람들이 불화수에 노출돼서 입은 그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소변 검사 같은 거 해보니까 불산이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피해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불화수소가 누출되었을 때 대피 반경은 소량이 누출됐을 때 밤에는 500m까지 나간다. 근데 이제 원고는 거기서 한 300m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바람이 그쪽으로 불고 밤에로 접어드는 상황이었으니까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소변에서는 안 나왔지만 보통 이 불화수소는 24시간 이내에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이게 100m 정도까지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지리적인 특성과 기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런 어떤 이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에 따르는 인과관계의 법리가 적극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법이 이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는 책임보험 제도와 구제급여 제도로 나누어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책임 한도에 따라서 책임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국가가 부담하거나 이렇게 나누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전보다 제도 도입 후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동안에 애를 써줬던 것인데 이제 이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구제급여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구제급여를 어떻게 산정하고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 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환경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실제로는 책임보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잘 됐다고 해야 될까?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국장님이 또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잘 됐다고 할지 이게 많이 거뒀는데 사고가 별로 많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조금 의미 있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걸 재보험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많은 이제 고민들이 환경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재보험 방식을 손익분담제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환경 피해 준비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기업들은 약간 이걸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보험료의 10%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고가 날 때 대비를 해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사고 한번 나면 엄청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뭐 기후부의 자료에 따르면 책임보험이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경 분쟁 조정법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한상훈 박사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제 저희 환경법 학회에서 고민했었던 것이 이 우리가 헌법에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환경 피해 구제보다는 하여튼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을 해서 여러 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의 약간 일부의 구현 형태로 이 제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작은 층간 소음이라든지 소음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했지, 사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하고 있던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 2개를 합쳐서 큰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원스톱 시스템인데, 그 하나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단 조사를 해야지 구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보면 각 법에 환경보건법에 보면 환경영향조사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성면피해구제법에도 건강피해구제제도가 있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도 피해구제제도가 있는 건데, 그리고 생활화학제품법에도 살생물 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서를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피해 조사를 하는 부서, 그다음에 분쟁을 조정하는 부서, 그다음에 피해를 구제하는 부서,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돌리자라고 하는 게 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100명 이내의 사람으로 모이도록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보면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가 있고,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가 있고, 원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조정중개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큰 조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 또한 보기에는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기대할 수가 없지 않은데, 여전히 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들이 분쟁 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의 그런 과학적인 능력이나 이런 능력들이 뒷받침되어 있느냐에 대한 좀 의문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능이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기구들을 갖다 붙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뒤에 이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실 우리의 고민들을 다시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약간의 법원에서의 전향적인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 기업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문구를 표시해서 그걸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제품에 대해서 결함이 있는데,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한 민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재작년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냐하면 원래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그 허가를 할 때 그 제품의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안전한지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런 독성 시험 같은 걸 면제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 동안에 계속 나왔던 주장이었는데, 달라진 건 뭐냐하면, 그 전에는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그렇지만 그 정도로 사실 이걸 어떻게 쓸지, 이게 먹으면 이게 이렇게 다친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 정도 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는 원래 똑같았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일에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통은 어떻게 끝났었냐 하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옛날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바뀌어서 상실하여 위법하고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 이렇게 전향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올 국장님 소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좋다 그러면 정부가 직원에 했던 것이 위법하다는 걸 인정할게. 그러니까 그 위법하다는 전제하에서 구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외국의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죠, 그죠?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따라 있는데 국가가 그것을 그냥 구제를 해주면 국가는 그 사람한테 구상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도 구제를 안 해주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더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제대로 책임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뭐 외국의 탈레도마이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도 보면 그 사건 자체의 규모 자체가 그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구제를 해줄게. 구제를 해주는 대신에 여기 대해서 더 이상 너무 문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는 너희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이 될지는 아마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선생님들 계신데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토론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조금 열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제도들이 많이 보완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의 환경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는 정말 많이 좋아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법학에서 이야기하는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과 과학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냐면 과학자님들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는데 왜 법관들은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걸 들어서 구제를 안 해주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은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 틀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안 되는데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날 발달되어 있는 역학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과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화해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우리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해야지 배상해준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보면 이 오늘의 이 기후의 환경 피해 문제는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서 기후 적응에 따른 그런 여러 재난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 하는 문제로 앞으로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산불 같은 피해 같은 게 그런 것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구제급여 아까 제가 이제 사회보장적인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제급여를 지원해주는 받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어디 붙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너무 많이 들면 재정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고민되는데 역으로 그래서 우리 결국은 기금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정당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도 기업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지원이 충당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번에 줄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좀 문제 삼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그거를 그렇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뭐 침해 이런 문제들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성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지금 말하는 환경 피해라고 하는 건 계속 우리 사람의 피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환경 피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연의 피해, 자연의 복원 이런 것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umweltschadensgesetz라고 해서 환경 손해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환경 사고로 환경 손해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자연을 복원하도록 정부에서 명령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연에 대한 복원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이런 어떤 환경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법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전달하면서 간략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입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전부 개정법의 특징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환경보건국장 조현수입니다. 여기 막상 나오게 되니까 더 떨리네요. 제가 2001년도에 그 환경부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 장관님이 김명잘 장관님이셨고, 그리고 유경 장관님이 그때 환경정책국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임 과장 때 우리 유영숙 장관님 모시고 또 일을 했었고, 또 그 안차관님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좀 어리버리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어리버리했었는데, 그때 또 많은 그 지도 편달을 받아서 또 이나마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 앞에서 또 어줍지 않게 강의를 또 하려고 하니까 참 그런데요. 그 많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제가 그 공무원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또 공무원 그만두고 뭐 제가 죽기 전까지 아마 평생 그 기억될 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보건정책과장을 하면서 23개월 동안 이 가습기 업무를 또 했었고, 그때 또 우리 하미나 교수님이 국장으로 모시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평생에 들어먹을 욕을 그때 다 들어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또 국장으로 왔는데, 그 과장할 때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 또 계속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주 논쟁적인 사안인데요. 어쨌든 또 주어진 대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11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원인은 보면 PHMG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카펫 향균제로 도입을 했었는데,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이것을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흡입 독성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질본에서 피해 구제를 하다가 이 업무가 당시 환경부로 이관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17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개정, 2차 개정이 있었는데 2차 개정 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때 좀 법안 개정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단순한 폐 질환뿐만 아니고 전반 종합적인 건강 피해를 다 봐서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피해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규모도 그 금액 자체 단가를 엄청 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또 피해자와 이런 욕을 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느 정도 좀 해결되지 않았나 싶었지만 계속 그 문제는 계속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추가 분담 제도도 그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적 조정을 그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법원 판결도 아까 그 김태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PHMG 관련한 그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신청서상 용도는 카페트용 향균제였는데 이것을 그 노출 환경 전제도 유해성 심사를 했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비유독물로 고시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이유로 그 국가 책임이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우리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의 큰 전환의 계기가 되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그 본부처 TF를 구성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정부 개정안을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발의한 이후에 저희 기후부 그 실무자들도 열심히 국회에 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이게 배상 체계 전환에 대한 그 의원님들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 빠른 시일 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법이 통과가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행은 올해 10월 8일에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현재 그 한 6천 명 정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종합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손해배상 책임 주체를 기업과 국가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기후부 소속의 피해구제위원회를 국조실 소속의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제도 운영이라든지 소통 지원 같은 업무는 계속 기후부에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보장적 성격의 시혜적 성격의 피해 구제 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손해에 대해서 온전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상에 대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그 각종 생활 영역에서 본부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심국방 이행을 위한 피해자 배려를 위해서 그 사회복무는 지하철 등 재난 안전 분야는 근무를 제외하고 현역은 주특기에서 소총이라든지 박격포 등을 제외하는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피해자 교육금 및 치료 여건 보장을 위해서 질병 결석에 대한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인접 학교 배정이라든지 대학교 등록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취업 지원 외에 출유 휴가 담보 등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전문성 소통 강화로 피해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조사 발굴 전주기 지원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 소통 공간을 그 서울역 인근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 공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담당 조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가습기 살균제법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해 달라는 것이 피해자의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대로 참사로 규정을 하고 국가의 책무 및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그리고 배상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 목적에 희생자 추모를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그 박스 하단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 보시면 기존 피해 구제 주체 사업자였는데 이것이 국가 플러스 사업자로 해서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손해배상 그
조직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인 이내에 배상심의위원회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50% 이상은 법조인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배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관리센터 기술원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관리센터를 두고 여기서 배상금이라든지 취업비 지급을 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원에 보건센터를 지정해서 여기서 건강영양에 관계된 인과관계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금 신청과 지급 결정 절차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 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 또는 정식 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국조시 지원단 국장급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지원단에 배상 신청서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한 이후에 국조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유족에게 그 지급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후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는 기수원에서 배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배상금 수역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배상금 수령 방식의 선택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전부 다 일시에 수령하거나 아니면 취업비 부분은 별도로 제외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평생 동안 취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건강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그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소멸시효를 폐지를 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현재는 그 단기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10년, 장기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부터 30년이었는데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를 하고 그리고 단기 소멸시효도 폐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그 법칙에상 불가능하다는 그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는 어쩔 수 없이 존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배상 신청 날부터 그 중단 사유를 둬가지고 10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문제입니다. 피해자 그 피해 구제 자금을 그 운영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를 현재도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액을 그 피해 자금 운영 위원회에서 일단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략적으로 산정을 한 이후에 정밀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 구제 자금은 그 정부 추정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분담금 완납 유도를 위해서 미납 시 제재 조치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징수권을 그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합병 분할 시 납부 의무를 승계하거나 아니면 분담금 납부 의무 승계자의 사업장 국외 이전 이것은 옥시 때문에 좀 둔 조항인데 기후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두도록 했고 분담금 미납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제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생의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부처 대책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배정이라든지 교육비 지원 그리고 치료휴가 지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거품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또 그 옥시에서 50원을 기반 돈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 구제 자금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의 권리 보호 관련 조항은 현행과 유사하게 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청구권이라든지 자유제출 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은 계속 존치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을 미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부칙입니다. 그 부칙 같은 경우는 법 시행 전에 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제자금 운용위원회, 지원조직을 구성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배상 심의 결정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구제급여는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피해자들의 불만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이라든지 기존 소송에서도 또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 지급받은 구제급여를 차감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피해 구제를 받는 자는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를 하되, 그리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정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서류는 최소화돼 본인이 더 원하시는 서류 같은 경우는 더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체계 전환 과정에서의 그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적 공백 방지를 위해서 손해배상금 지급 시까지 구제급여 지급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피해자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온전한 배상을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직접적인 배상 주체인 기업에게 면제부를 줄 수 있으며 오임자 책임 원칙 그리고 판례 등에 따라 고려시 고난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요. 그리고 피해 인정 범위가 계속 너무 협소한 거 아니냐 이런 계속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2차 개정 과정에서 단순한 폐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질환까지 종합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었고, 계속 인과관계 연구를 통해서 인정 질환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한 10개 질환을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폐암이라든지 기도 질환까지 현재 피해 질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위자료 기준을 대법원의 영리적 불법행위 기준 3억에서 6억 정도로 명시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민법이라든지 국가배상법 관계법령에 따를 부분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단체 연합회가 배상 기준에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기준은 심의위원회가 마련할 계획이고, 다만 초안이 마련되면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짧은 신청 기간 6개월이 너무 짧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10수년 동안 계속 끊지 않고 신청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기존 피해 인정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배상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질환,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신규 질환자 같은 경우는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인정될 경우에 인과관계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배상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고, 그리고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신청을 못함으로 인한 그 피해는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배상금 수령을 동의하면 재판상 하에도 간주하는 것이 재판 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입법에서도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현재 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 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폐지함으로써 보다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도록 한 점도 있습니다. 다음 그 피해자가 건강 모니터링에 불참할 경우에 계속 취업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생존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전생의 관찰 및 조기 처리를 위해서 건강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상금 재원에 대해서 국가 기업 분담금 부과 시 면제 감액 규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기업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 불만이 있는데, 이것은 그 특별법상의 그러니까 납부 의무들에 대한 조항이지 일반적인 민형사상 책임 면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존 그 소기업에 대한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현행 법령에서도 다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담금 총액은 변동이 없어서 개별 기업에 따른 분담률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국민에게 비용을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하위 법령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마련하고 있고 다음 달에, 그러니까 5월 달 정도에 입법 예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목표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담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아마 그 추계가 그 위원회에서 있지 않을까 싶고 내년 초에 한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 체계 전환 사전 준비를 위해서 국조실에서 현재 지원 조직을 지금 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정도에 지원 조직이 국장급 조직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시행 전에 배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이 10월 8일이기 때문에 법 시행되자마자 그 배상 신청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 기준 마련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국조실 차원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처 종합지원대책 이행점검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을 위해서 저희 또 기후부와 저는 또 부족한 능력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 2011년 이후 지금 이제 15년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이 변화된 것들, 그리고 최근에 전면 개정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은 좌장이신 하민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의 좌장을 맡은 당대학교 하민아입니다.
오늘 그 지정 토론에 나오신 네 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그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다음 박진영 박사님인데 환경사회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혜관 성균관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님, 또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토론은 이제 한 4시 반 정도까지 마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분당 한 5분 정도씩만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조금 더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너무 길지 않게 핵심을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박태현 교수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5분이어서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제가 준비한 토론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습기살균제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기를 희망을 하며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종국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구제 체계에서 이제 배상 체계로 전환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종국적인 처리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법에는 이제 이 종국적인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판상 화해 효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 새롭게 인과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이나 신규 질환은 이제 추가 배상 심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발제 자료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해배상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동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화해를 했는데 추가 배상 심의가 가능한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12조 2항 아마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이 경우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좀 법리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그 전부 개정 법률 19조에 따른 지급 결정 동의의 효력, 다시 말하면 이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의 제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문에서 화해의 효력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이제 명확한 해결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나중에 이제 신청자로부터 받는 동의서 양식에 이 신청자의 동의는 향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새롭게 신규 질환 또는 새롭게 인과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추가 배상 신청권, 그러니까 새롭게 인과관계가 규명된 건강 피해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뭐 다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인과관계 규명 작업이 실제로 계속 이루어질 때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뭐 건강 모니터링이라든지 이후에 계속 추적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이 국가가 이런 장기적 체계적 연구에 관한 적극적 의무를 좀 더 분명하게 했던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최소한 우선 그 시행령에 인과관계 연구 의무를 좀 저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신규 질환이 인정되거나 또는 새롭게 인과관계가 규명된 질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재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신청인에게 이제 통지를 한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위원회를 좀 더 장기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조금 확대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환경책임보험 손해율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손해율이라는 것은 순 보험료 대비, 그러니까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이제 손해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지금 1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100원 걷어서 지금 11원 정도 이제 지급액이 나갔다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환경 피해 준비금이 이제 보험료의 10%, 그다음에 또 손해보험사의 운영 사업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를 고려한다면은 한 100원 걷어서 한 50원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이게 그렇다 해서 이게 낮은 손해율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보험사의 어떤 부당이득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손해율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는데, 뭐 대형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사고가 있었는데도 보험금 청구로 어떤 사유로 보험금 청구로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청구는 있었는데 이 지급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거나 지급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하는 이런 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가능성은 지금 우리 피해 구제 법률이 의도하고 있는 그 증명 책임 부담의 완화하고는 이제 충돌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가능성을 검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책임 그 보험이 의무 보험이고 또 이게 공적 보험이라고 한다면 운영 정보가 이 운영 정보는 일반 민간 보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과 관련해서 저는 검증 포함해서 몇 가지 이제 제도 개선안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운영과 관련돼서 좀 연례 공시 제도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 손해 지급 부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좀 독립적인 검토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이 손해율과 연동해서 이 지나치게 보험사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공에 관리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컨대 3년 또는 5년 평균 손해율이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또 그 환경 피해 준비금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이 초과 잉여 부분을 환경오염 피해 구제 개정 재원으로 이전을 해서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피해 구제 급여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인데, 이 생태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좀 줄일 텐데, 어쨌든 지금의 우리 보험 제도가 포착하고 있는 손해라는 것이 너무 인간 피해 중심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호 회장님의 발제 자료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 생태 손해와 관련해서 보건 책임을 부과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 보험 제도로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토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영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사회학회 총무이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환경 오염이나 피해에 대해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조사나 여러 논쟁 그리고 지식 생산 과정,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 환경 사회학의 관점에서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발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환경 피해 조사와 구제에서 축적된 그 전문가들 사이의 협업의 어떤 경험이 좀 이제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회장님께서 그 발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이제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환경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분과 전문가 사이의 협업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전망 부분에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이제 여러 환경 보건 피해 사례에서 과학적 조사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가능했고, 여기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도 각자 이제 참여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역학, 독성학, 환경보건학, 임상의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조사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나 인과관계나 증거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조율하는 어떤 또 다른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조율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이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이제 나아가셔야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이견이나 긴장들을 어떻게 조율해 왔는지, 이런 경험들이 이제는 좀 몇십 년 동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경험들을 좀 조사하거나 정리해서 다음 어떤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경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논의에서 환경 피해의 종국적 해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발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그 전부 개정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그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김태호 회장님께서 근본적으로 환경 피해에서 어떤 피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보전이란 무엇이고 그것의 구제란 무엇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주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환경 피해의 종국적 해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미나마타병이나 인도의 보팔 참사,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사건과 같은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환경 피해는 이제 그 특성상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전부 개정하게 된 것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논의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좀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제문에서 정리하지는 못했는데, 아까 이제 김태호 교수님 그 발표를 듣고 잠깐 또 논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규범적 인과관계와 과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회학의 관점에서 과학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절대적인 인과관계나 그 불변의 근거나 증거는 이제 없다는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라는 것은 항상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인과관계의 수준이 있고 논의와 합의가 가능하며 그 도달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인과관계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김태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 인과관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런 환경 피해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인과관계가 바뀔 수 있고 갱신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가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더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좀 기록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환경 피해의 종국적 해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과관계 문제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균관 의대 정혜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사실 이제 이번에 세 번째 개정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개정안에 있어서 역학적 상관관계를 개인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게 한 점에서 굉장히 저희 분야 역학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개념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특별법에서의 개정안은 특히 이제 국가 배상, 보상에서 배상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의 책임 범위를 단순히 민형사상의 보상 수준을 넘어서 부여한 점에서도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대두가 되던 문제이긴 한데, 지금까지 이제 주로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경우는 소위 HDLI라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이라는 새로운 질환을 하나를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초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소송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소위 기존의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특이성이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서 이러한 질병이 나오면 이것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위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의미의 HDLI라는 질환을 새로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상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는 소위 이제 1단계, 2단계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기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개념이 확장돼서 폐렴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결핵과 폐암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점이 지금은 이제 그 기존의 호흡기 질환들을 다 포함하고 또 향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나 합병증까지 포함하게 된 것은 대단히 개념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군인들의 어떤 그 직장 생활이나 군 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이 명시하게 된 것은 지원하게 명시하게 된 것은 역시 이제 개념적으로 많이 확대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도 몇십 년에 걸쳐서 노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적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성문화된 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우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그냥 기후이겠습니다만은 청소년이나 군인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명시한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악용될 경우 혹시 이제 오용될 경우 이게 낙인 효과로 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비슷한 사례가 사실 고엽제 피해자들의 경우에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2세들에 대한 건강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2세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당사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길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역시 우리가 여기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새로이 지금까지 사실 이제 2011년 이후에 노출이 중단된 지가 최소한 15년에서 20, 30년에 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한 8,500명 이외에 추가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에 대한 노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존 노출 평가 방법은 굉장히 엄밀하게 잘 조직된 것이긴 하나 결국 이제 20년, 30년 전에 사용력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피해자 개인으로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특별법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 마트 지금 구매자들의 90% 정도는 대형 마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 마트의 판매 기록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후에 의무적으로 파기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기업체하고의 기업체의 기록과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경우에 각 개인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의권한이 총리 산하의 이제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결국 이제 앞서 이야기한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인과관계를 설정할 때 앞서 김태호 교수님 발제에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이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포함돼야 될 내용은 첫째는 이제 기존의 기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과에서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혹은 장애 이런 것들은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피해자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만성 퇴행성 질환들의 발생에 대해서 역시 커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호트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인과관계를 밝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건강 피해의 경우는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포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새로 대두되는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인과관계를 모두 다 과학적으로 100%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인과관계와 소위 김태호 교수님 말씀하신 규범적 인과관계 간에 어떤 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국가 배상의 어떤 정신을 적용했을 때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수준이 다소간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이것을 커버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대단히 특별한 법입니다. 근데 사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건강 피해는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개별 민사나 이런 형태로 이제 보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성면 피해 구제법이나 환경 피해 구제법, 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질환이 나올 때마다 이런 특별법을 새로 만들고 보상에 들어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 지금 최소 7년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결국 이제 기존에 있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통합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환경 피해 구제법의 경우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또 그 해당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령 녹조에 의한 건강 피해라든지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건강 피해들, 그리고 또 사회 재난, 산불과 같은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 피해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직업병의 경우는 산재보상보험법으로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하는 것처럼 환경 건강 피해 역시 하나의 통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환경 피해 구제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첫째로는 사전주의적인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즉 질병을 예방하는데 하는 그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김태호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과실 책임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원인 제공자가 증명을 해야 될 입증 책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희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 개인뿐만 아니고 피해 집단, 즉 지역 사회에 대한 피해 그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생태 보건하고도 통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고 그 지역 사회, 그리고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포함한 생태 보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돼야 될 것이고, 결국 이제 피해 집단에 대한 어떤 보상에 있어서는 질병 예방과 건강 정진이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정혜관 교수님께서는 그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그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그 노출이 중지된 이후에 시간이 이제 상당히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신규 피해 신고자에서 노출 평가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보다 객관화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셨고요. 또 새롭게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질환에 대한 인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연구 과제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새롭게 등장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인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건건히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어렵고 하니 뭔가 좀 포괄적인 일반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수진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국립환경과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그 옛말에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예, 앞에서 토론하시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떨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그 발제하신 그 김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또 토론하셨던 박진현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던 거와 같이 그간에 우리가 피해 구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이런 이견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현재까지 이런 피해 구제가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해왔었던 기후부의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2019년에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법 개정 내용 중에 방금 정혜관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서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는 그 규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은 이 역학적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저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역학 연구라고 하는 것들의 범주로는 사실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환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그 피해 질환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떠한 그 법률적으로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굉장히 어려운 저희 그 이슈였습니다. 저희 과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기후부에서 담당을 했었던 연구 범주를 너무나 많이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연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 분야뿐 아니라 역학 분야, 의학 분야, 그리고 독성학 분야, 그리고 노출과 관련한 전문가들까지도 아울러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고 그러한 분들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었고 실은 이전에 그 굉장히 그 국한되어진 폐질환에만 국한해서 피해를 인정했었던 것들을 각 분야에서 바라보시는 시각에서는 매우 협소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근거들을 모으는 일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호흡기계 전반에 관한 질환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냈고 그 외에도 다빈도 질환들, 피해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의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좀 감당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그냥 잘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굉장한 이견들도 많이 그 안에서 존재를 했고 그리고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영역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 환자에게서 나타난 질환, 맨 마지막에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질환의 형태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반면에 독성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굉장히 상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하나의 위원회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많은 토론과 그 의견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의 결과로 그 질환에 대한 어떤 기전서부터 그 증상의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그 역학적 상관관계라는 틀 안에서 종합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다양한 그 환경 피해에 대한 구제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면 피해도 그리고 장항제련소 주변에 살고 있었던 과거의 주민들에 대한 그 환경 피해 구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피해 구제인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의 경우는 많은 분들의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회 요구와 그리고 법적인 그 역할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저희가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성면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아주 많이 과거에서부터 이 특이한 질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득한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특이한 질환에 대한 그 피해 구제가 조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환경 피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더 폭넓게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주셨는데,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해왔었던 그 경험으로 보았을 때 쉽지는 않은 그러한 일이 또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추측 또는 예측으로 이 피해 구제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들을 지금 많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어서 가능한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그 지득되어 있는 이런 결과들, 경험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좀 지혜를 합쳐서 앞으로 이 문제들을 조금 그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피해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은 피해 구제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환경 그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렇게 각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환경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유해 물질들이 있고, 정부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그 방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환경으로 나가는 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완전히 저희가 제로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러니까 피해 구제에만 그 이러한 기금이나 예산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방과 관련한 부분에도 이러한 책임보험에서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에도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과학원이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사실은 이제 책임을 진 기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지 못하고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다 끝났고요.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혹시 그 발표 연자들에 대한 질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의견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예. 예, 전 대한환경과학회 학회장이었던 김갑수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환경과학에 석박사를 하고 주로 상하수도 물쪽에 물박사라고 흔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2006년에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이 구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그 환경부 환경과학연구원의 전문가들께 깊은 무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참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하수도를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수도물이 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할 때 89년 8월 8일 날 최초로
경향신문의 일면 톱으로 보도가 되면서 마실 물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물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5년간 계속하면서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89년 이후에 우리가 엄청나게 환경부 등등 전문가들도 투자를 해가지고 수돗물이 우리가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는 회사들이 제가 너무 나쁜 회사들이죠. 지금도 제가 가슴 아프게 늘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환경공학을 한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나 생각하는 게 특히 사망자와 많은 지금 중환자들 지금 앓고 있는 환자들 생각하게 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본에서 제가 10년간 공부를 하면서 미나마타 시에 제가 2이나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때는 원인을 몰랐어요. 그게 발생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너무하다 이거죠. 그걸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돗물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생산 회사가 너무 나쁜 회사들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하고 싶지만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저 여기 마이크 좀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규일입니다.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있고요. 한림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성면과 가습기 이 살균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전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원료는 대개 다른 곳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만든다든가 하는데 신제품을 생산할 때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잠깐 예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의 경우에 히토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있고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으로 다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술 이전을 중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 히토류 수요의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과 우리가 이 환경 부분과 어떻게 연계를 지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토론자의 그 두 번째 토론 부분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이 종국적 해결과 좀 연관되는 같이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피해 구제 자체도 사실은 금전적인 간접적 구제에 불과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특히 화평법, 화관법 그리고 제품법이 화학 3법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좀 안전을 기하고 있고요. 특히 살생물질 같은 위험한 물질 같은 경우는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 부분이 방금 질문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물질이라든지 제품의 그런 위험도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충분한 규제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없으시면은 연자께서 혹시 마무리 말씀하실 거 없고요. 혹시 토론자 못다.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드리면요.
아마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기후환경부에서 이제 화평법, 화관법 같은 이제 법률적인 그 배리어를 점점 더 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건 이제 말하자면 입구에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기존 지식을 토대로 이제 그 새로운 물질의 그 진입을 규제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령 탈리도마이드라든지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굉장히 미네마타 같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독성이 아닌 굉장히 다른 형태의 건강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입로에서의 규제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 출구에서의 규제, 즉 그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전에 없던 질환들이 생기고 있지 않는지 하는 이제 그것들 노출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제약 분야에서는 PMS,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환경 오염 물질,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국가적으로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연자 중에 혹시 예, 제가 좀 짧게 그 핵심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관련해서 그 보험률이 그 너무 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보험률이 낮아서 그 총보험료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연 이 보험료가 나중에는 점점 떨어지면 이게 충분한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그 환경 피해에 대비해서 적립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 조직 같은 경우도 현재 이것을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 관련해서 그 아까 그 노출 평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매 기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 1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구매 기록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 노출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끈끈이 일일이 다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과연 어떤 측면이 피해자 구제에 좀 더 나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습기라든지 성명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특성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 이런 피해 구제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통합법이 더 나을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의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시면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그 두 분 연자님께서 환경 피해 구제 원칙과 동향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전부 개정 특징 내용을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네 분의 토론자님께서는 이 법적인 측면 특히 이제 박태현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은 이제 시행령 만드는데 많이 인풋이 될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관점, 또 의학적 관점, 그리고 실제 이제 이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수립해 오는데 굉장한 노력을 해왔던 기관의 책임자가 그간 해왔던 일들을 잘 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0차 환경 리더스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